안녕하세요. 오늘 경복궁의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경복궁 하면은 조선왕조 시대의 정궁이죠. 이 정궁하고 이궁하고 별궁하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복궁이 뭐 때문에 정궁이라고 그러노?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데가 강령전이라고 임금의 침전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6개의 궁이 있는 것을 육궁이라고 하는데 이 6개의 궁을 갖추고 있는 곳을 정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개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정궁이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 정궁을 한번 우리 꼽아볼까요? 임금님 침전이 정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왕비 침소가 중궁이죠. 그리고 동쪽에 왕세자가 사시는 동궁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왕대비가 사시는 자궁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빈궁이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쪽 끝에 동궁 뒤로 다시 빈궁이 있어서 6개 궁, 6궁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 육궁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 사는, 왕과 왕족이 살 수 있는 곳이니까 마치 삼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복궁에 와서 삼터부터 한번 공부를 하는 거죠. 이 궐이라고 하는, 궁궐의 궐이라고 하는 곳은 조금 아까 우리 들어오실 때 보시다시피 사정전 남쪽을 궐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임금님이 정사를 보시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곳하고 일을 보시는, 정사를 보시는 곳하고 경계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와 계신 곳을 보시는 것은 바로 이 임금이 사시던 집, 정궁의 모습을 보세요. 그걸 강령전이라고 그러고 강령전 동쪽에는 연생전이 있고 또 그 서쪽에는 경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행각이 있어서 일곽을 이루고 있죠. 이 모습은 우리가 살림집에서 가령 99간집이면 99간집에 대문체가 있고 중문체가 있고 사랑체가 있고 안체가 있듯이 그런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금님 침전이니까 우리가 임금님 침전을 조금 가깝게 가서 보기로 하죠. 자, 이 강령전을 여러분하고 모시고 가죠. 자, 이게 우리가 강령전을 이렇게 올라오기 위해서 사정전 뒤에 있는 향호문을 거쳐서 제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자리를 월대라고 그럽니다. 이 월대는 임금님 침전 앞에 있고 또 왕비전 앞에나 있고 그리고 근정전 이런 데만 있는 거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월대가 있는 집은 아주 격이 높습니다. 근데 이 월대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평소에 완전히 정복을 하신 후에 이 월대 바깥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만일의 경우에 임금님이 무슨 출행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요 월대 밑에 보여라고 해서 작은 가마를 타실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놓고 걷지 임금님은 땅으로 내려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월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계단을 보시면 태극무늬가 있다든지 하면서 태계의 역할을 해줘요. 그것은 임금님을 위해서 좋은 기운이 다 이쪽으로 모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이 강령전에 저 동쪽 끝부터 한 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칸이죠. 이 11칸인데 가운데 3칸이 아주 넓죠. 그리고 그 다음 칸은 또 3칸은 조금 적고 그리고 제일 끝에 칸은 아주 좁은데 이럴 때 이 가운데 3칸을 어칸이라고 불러요. 임금 어자 써서 어칸 그러죠. 그 다음 3칸은 협칸 그래요. 그리고 제일 끝에 좁은 것을 퇴칸 그렇게 부릅니다. 이 협칸, 어칸, 퇴칸 이런 말들은 아주 옛날 말이고 우리 궁궐지라고 해서 궁의 건물의
크기와 용도를 적은 책에 보면 요런 단어를 가지고 크기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말씀이야. 가운데 세 칸 어칸은 간사리가 넓죠. 근데 기둥 높이는 협칸이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넓기 때문에 기둥, 양쪽의 기둥과 저 위에 건너지는 걸 창방이라고 그러는데, 요런 그 사각형이 생겼는데 거의 정방형에 가깝죠. 근데 협칸을 보면 기둥 간사리는 좁고 기둥 높이가 높으니까 직사각형이 아래 위로 길게 생겼죠. 그러다가 끝에 가서 퇴칸에 가면 아주 바짝 좁아지면서 키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그 직사각형의 공간 구성에서 구도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것 때문에 얼만큼 기둥 간사리를 할 거냐, 기둥 높이를 얼만큼 할 거냐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공부들을 하고 연구하고 탐구를 해요. 근데 우리 그 가운데 세 칸 말고 옆에 칸을 보면 그건 문지방이 높죠? 저거는 문이 아니고 창이 돼서 그래요. 그 대신 요 가운데 어칸은 문이 돼서 문지방이 낮죠. 그리고 문이 높으니까 이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출입할 수 없는 창하고 출입할 수 있는 문이 구분됐다는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이 창에 살 때하고 문에 살 때가 모양이 다르죠. 가운데 이 문을 띠살문이라고 하고 옆에 있는 것은 완자살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규격의 크기도 문제지만 살 때 모양도 바꾸어 가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 창호질 밑에 뚫어놨죠. 그러니까 옛날에 창호질 저렇게 발라놔요.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창호질 다 발라놓으면 궁금한 사람들이 침을 치러가지고 자꾸 뚫어요. 그래서 아주 흉하게 되니까 애야 덜 발라서 속을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맹길어 놨으니까 저거는 꼭 발라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디서 하는 걸 보니까 사극을 하면서 저 뚫어놓은 걸 그대로 찍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극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주 조심을 해줘야죠. 이 가운데 넓은 세 칸이 문을 열면 대청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다가 건너질러서 올려놓으면은 세 칸 전체가 확 트여 있는 그런 그 공간이 되죠. 이 한국 집이 서양 집에 비해서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저런 문을 벽처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닫아놓으면 폐쇄된 벽이지만 열면 공간이 되면서 통풍이 될 뿐만 아니라 공간으로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건물 내부와 건물 외부가 한꺼번에 작용을 할 수 있는, 한 자리가 될 수 있는 아주 기기묘묘한 그 특성을 부린단 말이죠. 이게 서양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탐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서양식 건물에서 벽체가 적당할 때 좁은 데로 쓸 수 있고 필요하면 넓은 데로 쓸 수 있는 그 가변의 가능성을 추구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문을 열어서 올려놓으면 그냥 탁 터져버리니까 얼마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불란서에 가서 이런 식의 집을 하나 지어놨더니 요새 불란서 사람들이 그걸 벌써 써먹어요. 아주 현대식 기계를 가지고 찡하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써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집을 공부하는 까닭은 옛날 고전이 오히려 초현대적입니다. 그 옛날 거를 우리가 터득을 해서 오늘의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내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미를 여기서 느끼지 않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태양열의 이용인데, 자, 우리 대청 쪽으로 조금 들여다가 보시면 기둥 위로 처마가 쭉 나와 있죠. 저 둥글게 생긴 것이 석가래, 그 위에 것이 네모난 것은 부연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석가래만 가지고 집이 만일 됐다면 그것은 호처마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부연까지 되면 겹처마라고 그러는데, 이 처마 끝까지의 깊이가 기둥에서 상당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둥의 높이를 가지고 기준을 삼을 때 보면 기둥 높이의 약 50% 정도를 나왔느냐, 60% 정도 나왔느냐, 70% 정도 나왔느냐에 따라서 가령 중국집이냐 일본집이나 우리가 숫자가 달라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지역의 특성에 맞췄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게 긴 게 아니라 그거 거의 그 햇빛과 연관을 시키는데 그 태양열의 이용이라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자, 처마가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해가 높이 떠 있죠. 그러면 여기 처마가 차양 같아서 그늘이 지지 않습니까? 이 그늘이 지면 그늘 밑엔 큰 나무 밑에서 시원한 거나 마찬가지로 그물 내부는 시원할 밖에 없죠. 더구나 앞을 열죠. 또 뒤에 창을 열면은 맞바람이 불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 마당에 뙤약볕은 가릴 게 없으니까 그냥 여름철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워진 공기하고 그늘 밑에 시원한 공기는 언제든지 유통을 하게 마련이죠. 유통을 하다 보니까 바람기가 생기고 그 바람기가 멀리서 들어오고 있는 속도 때문에 대청 안에는 아주 시원한 바람이 늘 불고 있어서 아주 무더운 날도 부채만 하면 충분히 여름을 견딜 수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 그늘을 이용한 태양열의 이용 방법, 이건 지금 뭐 에어컨을 틀어야 겨우 더위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비하면 얼마나 친화적입니까? 자연 친화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그 석화연료라든지 동력 때문에 지구가 여러 가지 그 피해를 입고 있고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만일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런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그대로 활용이 된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까닭은 바로 그런 이치를 깨닫는 데 있어요. 옛날 건물이 있으니까 구경 오자 그래서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터득한 지혜를, 어제의 지혜를, 경험을 오늘에 우리가 충실히 배우고 그 배운 바탕에서 내일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면 바로 우리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구석구석에 있는 얘기거리들을 아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다가요, 이 한옥이 지니고 있는 특성 중에 놀라운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이 보시면 기둥이 아래에 비해서 우위가 작아요. 그러니까 우위는 좁고 아래에 퍼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안정감인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무를 보시더라도 나무가 밑둥이 넓고 우위가 가는 법 아닙니까? 그게 우리 몸에 익혀져 있는 안정감이거든요. 그거를 되살려 놓은 것이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 하나 장식을 하고 모양을 내고 하는 것까지 다 인공적인 것을 가하되 이 목재가 지니고 있는 천연스러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주춧돌도 보시면 우위가 넓고 밑이 아주 우위가 좁고 밑이 넓어요. 역시 사다리꼴형이죠. 그래야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사람은 보통 착각을 합니다. 이 착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왜 착각을 해? 그렇게 생각하시려는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나하고 기찻길에 놀러가 보실래요? 평행되고 있는 지상 위에 두 선은 앞은 넓어 배지만 조금 떨어진 데는 좁아 배는 게 사람의 시각의 착각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좁아지면 기차 못 가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건데 그 평행하는 것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번에는 우위가 넓어 배고 밑이 좁아 배는 게 시각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기둥을 아래는 넓고 우위를 좁게 했을 때는 안정감이 생기지만 만일 똑같이 다듬는다 그러면 우위가 넓고 밑이 좁아 뵐 가능성이 생기죠. 그 시각의 착각을 우리는 교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시각의 착각을 교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자금성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자금성 가서 기둥을 보시면 이렇게 통나무가 아니라 작은 나무를 가지고 엮어서 싸매가지고 흙을 칠해서 뻘겋게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의 기둥이지 천연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안정감을 둔다든지 고급 기술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중국 건축에서는 그렇게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특히 북경 지방의 건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한국 건축은 중국 건축을 닮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더러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중국 가서 보면 그런 건물 중국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계신 이런 그 구조 가운데 말을 놓고 대청을 놓고 좌우에 구두를 놓는 이런 집은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방할 수 있는 구들과 냉방할 수 있는 마루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것을 한옥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임금님 침전이라고 하더라도 소원돌에 가서 주무신다든지 동원돌에 가서 주무신다든지 하는 것은 조건은 같지만 임금님 마음대로 아무 방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옛날에는 일관의 제도가 있어서 그 하루하루 일진에 따라서 임금님 기가 어디로 움직이시니까 하늘에 응해서 오늘은 동쪽에 들어가 주무십시오. 오늘은 서쪽에 가서 주무셔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면 임금님 그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집을 하나 짓고 생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다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옛날 제도와 오늘날의 제도가 뭐가 다른지 같은지 그건 제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총책임자, 나라를 다스리는 총책임자가 자기 사사로운 것보다도 하늘과 백성을 위해서 융합을 하고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애를 써주는 노력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요새도 그러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옛날에도 우리 궁중음악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임금님이 초청을 해서 외부 사람을 초청을 해서 노래를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할 때 이 문을 헐쩍 열어서 여기 올려서 이 등가에다 걸어놓고 그러면 이제 탁 트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월대에서 자리를 깔고 판소리를 한다든지 또 뭐 춤을 좀 춘다든지 하는 것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궁중 음악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임금이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이 문화 행사들을 자꾸 이렇게 장려하시는 것은 가령 뭐 우리 이 조선조 말기에 뭐 송만갑이라든지 이동백이라든지 하는 명창들이 나오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궁중에서 그만큼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대단한 판소리의 명창들이 임금 앞에서 한번 해서 칭찬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는 것이 이제 발달될 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벽 좌우에 큰 벽화가 있어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로 선택이 됐다. 또 임금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어진 작가, 화가가 됐다. 이런 것들은 평생을 두고 자기한테 보람일 뿐만 아니라 그 문중의 영광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많은 일들이 이런 건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요새 우리 텔레비를 위수해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역사 사극 같은 걸 보면요 난감한 것이 가령 여기 지금 우리가 창호지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 창호지를 안 바른 것은 창호지를 다 발랐을 때 안이 궁금하니까 자꾸 침을 치러서 뚫어서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도리 없이 이걸 지금 잘라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경꾼들을 위해서 편의한 시설이지 조선왕조 시대 이걸 도배를 안 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텔레비 세대에서 이걸 그대로 비치니 그럼 조선왕조 시대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런 불성실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증하고 어떻게 실행할 때는 조선 왕조 시대면 조선 왕조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져야 되니까 이런 건물 하나하나를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는데도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건물 보시면 단청을 했죠. 이게 말하자면 회화인데 건축 회화, 건축 조각, 건축 공예하는 것들이 건축물엔 수없이 많죠. 근데 얼른 보시면 이게 무슨 절의 단청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절의 단청하고 궁의 단청은 엄격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슷해진 까닭은 조선조 후기, 이제 임진왜란 이후 후기가 되면서 경제 상태가 아주 나빠지죠. 임진왜란이라는 지독한 전쟁 때문에 경제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건축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 바람에 건축 활동이 지지부진해지니까 대부분 승려들이 절을 짓는 일에만 집중을 했지 궁을 짓는 일은 별로 되질 않죠. 그러다가 고종 때 대원군에 의해서 경복궁이 된다든지 할 때 이런 걸 그릴 수 있는 화가들이 부처님 제자들, 스님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절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옛날에 조선왕조 이전에 제대로 이제 경제적인 상태가 났을 때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조선왕조는 억불 정책을 하던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불 정책을 하던 집에 불교적인 요소의 단청을 도입했을 리가 없다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대에 따라서 이게 혼동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날 모습을 우리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 잘 보시면 여기 철망이 있죠. 이 철망이 왜 쫙 쳐져 있느냐 하면 삐쭉삐쭉 나온 게 많기 때문에 철망이 없으면 새들이 와서 집을 져요. 우리 이 제비집 같은 것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비집 같은 게 있게 되면 뭐가 덤비느냐 하면 뱀이 덤빌 가능성이 있어요. 만일의 경우 여기 뱀이 와가지고 제비를 잡아먹다 살생이 나면 임금님의 그 권위는 막 엉망이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새가 덤비지 못하도록 망을 하는데 이 망의 이름을 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시를 만들고 또 끝에다 뭐가 뾰족뾰족한 걸 만들고 하는 것은 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완성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아, 옛날 집들이 재미있구나 하는 것으로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강령전 임금님 정전에 와서 어떤 집을 지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